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데요. 이때 특히 어린 자녀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홍역, 수두, 수족구병 이렇게 세 질병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접종 시기를 헷갈려하거나 제대로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세 질병의 차이를 꼼꼼하게 살피고 질병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수족구의 증세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플러스 아이미코 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정익 원장과 함께 자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상담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630kHz, FM 95.7MHz로 방송되고 있는 KBS 순천 방송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으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방 상담, 금요일에는 생활 경제 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함께하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정익 원장과 함께 수족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홍역, 수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수족구병까지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병이 갑자기 유행을 하면 관심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재작년에 홍역이 좀 이렇게 군집적으로, 그러니까 대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외에서 걸려가지고 온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발표가 돼서 한번 이슈된 적이 있었고요. 네. 작년에는 사실 유난히 수족구가 좀 많이 돌았던 해여서 홍역이나 수족구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질환이 있고, 또 올해 이제 초에 순천 쪽에서는 한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수두가 좀 많이 유행을 해서 수두도 좀 간간히 좀 보호자들께서 좀 듣는 질환이 돼서 아마 세 가지 병들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까 좀 계속 병들 이름이 막 새로 나오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럼 요즘에 수족구로 병원 내원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린이들?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간혹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족구병은 사실은 손발, 입에 물집 생기면서 잘 못 먹는 병인데 겨울철에 사실 잘 보기 힘들고요. 이제 네. 날 풀리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수족구병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수족구병은 주로 이제 유아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열도 날 수 있고요. 피부 발진이 좀 특징적이어서 손과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궤양 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장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장 바이러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번호도 막 매겨가면서 몇 번 얘기를 해두는데요. 네. 이 장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질환들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는 이 콕사키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콕사키 바이러스하고 엔테로바이러스 71번 등등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콕사키 바이러스 중에 A16번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아주 흔한 균이고, 또 엔테로바이러스 71번은 이제 흔하진 않지만 한번 걸리면 좀 대규모로 수족구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그럼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린 아이들의 대변이나 코나 목에서 나오는 분비물, 또 이제 물집의 진물 또는 이제 침 같은 걸로 타인으로 접촉
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이제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의 표면을 오염시키는데 그 물건을 또 접촉했을 때도 흔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수주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그 의외로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 표면에만 있었어도 장시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전파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긴 편이군요. 특히나 이제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이 발병 첫 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간 계속해서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족구병이 아주 심할 때는 격리를 하거든요. 네. 병원에서도 격리를 하지만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증상이 나을 때까지도 격리를 하는데 아주 증상이 그러니까 전염력이 높은 시기는 첫 일주일이지만 다 나은 뒤에도 조금씩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열이나 피부 발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자세하게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열과 인후통, 목이 아프고 잘 안 먹으려고 식욕부진 그리고 약간 피곤한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열 난 다음에 입 안쪽이나 볼 안쪽, 잇몸, 혀 이런 곳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났다가 이 반점이 물집이나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하고 발, 이제 손은 어깨까지, 엉덩이, 발은 이제 엉덩이까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끔 이제 몸통에도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손과 발 위주로 나타나고 발진은 이제 입 안은 궤양으로 나타나지만 손발은 약간 좀 융기되는 약간 좀 올라오는 반점이 생기고 물집처럼 보이는데 물집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물집이 아니라 좀 단단한 물집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런 발진들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수족구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수족구인데 손에만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손은 없는데 발에만 좀 물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이나 발에 물집은 거의 안 보이고 입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구내염이라고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각각 어떻게 발현하는지 발현하는 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발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네. 그럼 수두나 홍역도 어떤 그 증상이 있는지 비교해서 알려주실까요? 이제 수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족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그 물집이나 발진들이 입 안에 구내염과 함께 손과 발에 수포가 나타나는데 수두는 같은 수포지만 좀 다른 수포인데 가렵습니다. 이제 수족구 때는 가렵지는 않고 물론 가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통증을 아파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두는 굉장히 가려운 발진이 물론 손발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몸통을 위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몸부터 시작해서 얼굴과 팔다리로 번집니다. 전신으로. 그래서 이제 수두와 수족구의 다른 점은 그 몸통에 주로 수두 경우에는 몸통에 수포가 많이 생기고 또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포가 터트린 수포는 수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빨갛게 올라왔다가 모기 물린 것처럼 빨갛게 올라왔다가 이 수포가 되고 이 수포에 이제 하얀 진물들이 투명한 진물들이 이제 노랗게 농포로 바뀌고 그 뒤에 이제 딱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까만 딱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단지 수족구는 그렇게 딱지가 말라서 딱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농포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홍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진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포성 발진이 아니라 지저분한 발진이 나타나는데 발진이 나타나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열이 좀 나고 좀 감기 증상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콧물 그리고 이제 기침 그리고 이제 결막염 눈곱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끼고 그러면서 애가 처져 있고 열이 막 나면서 갑자기 발진이 팍 나타나면 이건 홍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일단 수두는 가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몸통에 주로 나타나고 홍역은 발진이긴 하지만 뭐 농포처럼 되진 않지만 또 열이 많고 콧물, 기침, 결막염이 나타날 수 있고 수족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열, 인후통, 식욕부진, 피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특히 수족구병이 손이나 발이나 입에만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 이게 결국은 그 병의 특징적인 부분을 따서 이제 병명을 이름 지은 거고 이런 병이 있구나 해서 수족구병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수족구병인데 영어로도 핸드폰 마우스 디지즈거든요. 그러니까 수족구.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이 병에 걸리면
손발 입에 이렇게 물집이 생긴다 해서 네. 수족구병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왜 손발 입에만 생기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저희가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4세 이하의 소아에게만 나타나는 이유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접촉을 해서 지나가는 경우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접촉했을 때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에 한번 병에 걸렸던 아이들은 그 병에 다시 이제 유행하더라도 안 걸리기가 쉽죠. 근데 4세 이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노출이 많이 안 되는 경우에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는 걸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세 이후의 아이들이 뭐 수족구병이 안 걸린다 그게 아니고요. 큰 아이들도 걸릴 수 있고 심지어는 엄마나 아빠도 간혹 수족구병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수족구병이 고열이 심할 때는 열성 경련도 동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족구병뿐만 아니라 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 편두엽만으로도 열이 갑자기 고열로 막 39도, 40도까지 나면 열성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족구 중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번 같은 경우는 좀 드물지만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과거에 중국에선가 그 수족구 때문에 뇌염에 걸려서 사망까지 한 경우가 있었고 그 해에 우리나라에도 2명인가 3명 정도 그렇게 비슷한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게 된 경우가 보고가 된 적이 있어서 수족구 때 사실은 좀 간단한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그냥 쉽게 쉬면서 버티면 좋아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쉬게 해주고 좀 먹는 것만 좀 잘 챙겨주면 지나가는데 간혹 뇌까지 침범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열성경련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수족구병만으로도 간혹 뇌염이나 뇌사까지도 가게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또 이 수족구병은 전염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나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수족구병 의심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뭔가요 물어봐서 오시지만 대부분은 요즘에는 수족구병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셔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근데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격리를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유치원 선생님이나 엄마들도 다 알고 계셔서 그 유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이들 입 검사를 유치원에서 하시는 것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 안에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요즘에는 정말 그런 어떤 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들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수족구병이 수포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통증이 있을 때 그 수포를 긁어버려서 터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냥 모기 물렸을 때도 가려워서 그냥 놔두면 다 좋아지는 건 알지만 가려우니까 막 긁게 되고 긁어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긁어부스럼이라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죠. 농가증이나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데 수족구병의 발진도 마찬가지로 그냥 놔두면 다 없어지는 거지만 그걸 그냥 굳이 긁어서 수포가 터트려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염증 치료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족구 때는 흉이 안 남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2차 감염이 생겨버리면 흉이 남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간혹 이제 수족구 발진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가끔 이제 한 달쯤 뒤에 손톱까지 이제 빠져서, 그러니까 손톱은 별로 안 드물고 발톱이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갑자기 아이 발톱이 빠져서 놀래서 오시는데 지금 당장 다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물어보면 한 2-3달 전에 수족구를 좀 심하게 앓았다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정익 원장과 함께 수족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아 비만, 독감, 홍역 등 모든 소아청소년과 질환에 대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정익 원장과 함께 수족구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은 34개월 여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감기, 중이염을 달고 살았는데요. 수족구까지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문제인 건가요? 안 그래도 아파서 잘 못 먹는데 이러다가 탈수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미열이 있는데 이러다가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에 집에서 케어할 때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노출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어른들, 아이들, 소수의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랑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한 10명 이상 아이들과 같이 있는 환경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단 감염병에 노출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기가 이제 심하게 되면 중이염이나 축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물론 수족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아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안 아프다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많이 아프고, 신기하게 이제 둘째는 첫 아이가 계속 물어다 주니까 집에서부터 계속 아프다가 둘째들은 어린이집 가도 별로 안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제 수족구에 걸려서 안 먹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수족구병이 제일 힘든 게 열도 조절해줘야 되지만 입이 아파서 잘 못 먹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는 가는데 억지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먹어서 많이 보채고 처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못 먹는 경우에는 다른 건 못 먹더라도 수분 보충, 탈진되면 안 되니까요. 탈수 증상이 오면 힘드니까 수분 보충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요. 좀 열도 좀 잘 떨어뜨려 주셔야 되고, 너무 힘들면 사실은 이제 소변량이 중요한데 아예 안 먹어버리면 소변량도 줄거든요. 네. 소변량이 줄 정도면 수액을 좀 맞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잔병 치료 많이 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하면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건 상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수분 섭취만은 꼭 챙겨주셔야겠고, 정 안 되면 수액을 맞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임 교사입니다. 만 1세를 맡고 있는데 저희 반 아기가 오전에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을 받고 보니 저도 손에 반점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또 방금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입안을 살펴보니까 혓바닥 안쪽과 목적 쪽에 수포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유치원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수족구 전염력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간혹 어른들도 이제 좀 어렸을 때 수족구에 안 걸렸던 분들도 간혹 계셔서 네. 이제 커서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사례자분처럼 이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수족구에 걸렸으면 사실은 아이들 케어하기가 참 어렵죠. 더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비상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저희 아들이 4살인데요. 수족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족구가 심하면 뇌수막염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아들이 알레르기 증상으로 폐구균과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는데 수족구 걸리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5살부터 면역력이 생긴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합병증이 올까 봐 걱정됩니다. 이게 수족구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은 바이러스성 뇌염이고요.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역이나 수두는 예방접종 약이 있어서 이제 돌 지나면서 대부분 맞추는데,
수족구병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예방접종 백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말씀하신 폐구균하고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폐구균하고 그 인플루엔자균에 대한 예방접종인데 그거는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보통 이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면 대부분 후유증이 없는데 뇌염 같은 경우는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고요. 네. 근데 세균성 뇌수막염은 대부분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예방접종약도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아주 센 놈들만 접종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구균, 인플루엔자균 그리고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다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도는 게 폐구균하고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족구가 좀 심해서 많이 고생은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케어를 하시고요. 이제 다른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거는 지금하고는 안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정익 원장과 함께 수족구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례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 수족구 합병증 앓게 되면 참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 합병증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수족구는 대부분은 합병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주 드문 경우죠. 뇌염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 잘 쉬면서 케어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입안의 수포나 손발의 발진들은 그 다 좋아지는 시기가 평균 일주일이지만 어떤 애들은 2주까지 간 아이들도 있고요. 한 3, 4일 만에 없어진 아이들도 있고 좀 대중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과는 일주일로 보지만 이게 개인마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열흘. 대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전염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 잠복기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보통 이제 수족구 환자하고 만났을 때 잠복기가 있는 뒤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초에 노출한 다음에 한 3일에서 일주일 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3일, 좀 천천히 오면 일주일 뒤에 수족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되는 시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제 전염력이 높은 시기는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 동안의 전염력이 굉장히 높고 그 후에도 계속 대변을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한 2달 뒤에도 검출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그때까지 다 격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족구 유행 시기에는 그냥 개인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노출된 다음에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잠복기일 수 있고 또 예.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 동안이 전염이 가장 강한 시기다. 보통 근데 다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있는데 왜 수족구는 백신이 따로 없을까요? 이제 수족구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증상은 딱 이렇게 수족구 딱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콕사K16도 그렇지만 엔테로 71 그 외에도 다른 장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구내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중에서 수족구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하나만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홍역이나 수두나 이런 거는 바이러스 형태가 딱 그냥 하나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을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수족구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수족구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특별한 치료법이 뭐 이렇게 지금 유행하는 독감처럼 뭐 독감에 대한 바이러스 약을 딱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대증 치료 말 그대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주게 되고 못 먹고 너무 힘들어하면 수액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애가 탈진 그러니까 2차적인 합병증들 그러니까 목이 아파 못 먹고 하면 그냥 그걸로만 있지 않고 막 애들이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좀 하고 심하면 이제 중이염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된 경우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열제를 열이 심하면 해열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해열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해열제도 최소한으로 먹이고 항생제도 최소한으로 먹이시는 분들이 제법 계셔요. 물론 이제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를 봐서 아이가 힘들면 아이가 힘든 거를 조금 좀 덜어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해열제를 안 먹이고 스스로 이겨내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러기엔 아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해열제 한번 먹이면 좀 편할 건데 근데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잘 안 떨어지니까 더
좀 수족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사실 열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또 못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입이 헐어 있으니까 침을 못 삼켜요. 그러니까 침 삼킬 때마다 아프니까 침도 못 삼키고 흘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열제 한번 먹인다고 그래서 통증이 뭐 가라앉지는 않을까. 바로 가라앉지는 않으니까 한 2, 3일도 아예 못 먹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법들이 이제 얼음을 입에 머금게 있게 하긴다거나 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야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적당하게 약을 쓰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족구의 경우에는 어떤 때 입원을 하게 되나요? 입원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집안에서 자택 격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격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탈진되고 못 먹어 처지면 사실은 아까 수액을 한번 맞추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도 바로 이게 시기가 돌아오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못 먹으면 수액을 계속 맞췄다 뺐다 하는 것보다 그냥 회복될 때까지 수액을 맞고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회복할 때까지 보는 게 훨씬 좀 아이에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거니까 아파서 잘 못 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입안이 많이 아픕니다. 궤양이 생겨서. 네. 사실 어른들 입안에 구내염 하나만 생겨도 되게 좀 신경 쓰이고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한 2, 30개가 다 입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 목젖 있는 데부터 한 2, 30개 다 있으니까 아예 그냥 못 먹죠. 아예 침도 못 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면 먹는 양이 감소하고 또 탈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때 계속 그냥 물을 먹이거나 뭐 얼음을 물게 하거나 그것밖에 방법은 없을까요? 수액을 마치거나 다른 건 또 없을까요? 일단은 아이가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못 먹으니까 결국은 그 입을 통하지 않은 그냥 수액 비경구적인 요법으로 수액을 주게 되는데 다른 방법은 사실은 없죠. 결국은 이제 뭔가를 줘야 되니까 주는 방법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혈관을 통해서 수액을 좀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게 이제 진통제를 써서 좀 덜 아프게 해도 아이들 스스로가 그냥 음식을 아예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개인차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입안이 엄청 많이 헐어 있는데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도 먹을 거 다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먹을 것 같은데 너무 겁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아예 입을 딱 닫아버리고 스스로가 안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입 안이 조금 자기가 좀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또 개인차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입안에 구내염이 좀 있으니까 못 먹는다, 그러니까 잘 먹는다 이걸 가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또 임신하신 분들, 임산부들은 수족구에 걸리면 혹시 우리 아이 태아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어떤가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성인의 경우에는 수족구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임신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사실 임신하시는 중에 수족구 걸리신 분들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걸리게 되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네. 신경이 쓰이시겠죠. 근데 치료는 똑같이 합니다. 아직 예방접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도 대증치료,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 정도 좀 입이 아프고 좀 손발에 바진 나도 좀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럼 수족구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사항 알려주시죠. 이제 치료 후에는 사실 이제 큰 병 지나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야위고 좀 짠해 보일 건데 이제 금방 또 회복을 합니다. 이제 잘 먹이고 하면 잘 회복되니까 사실은 이제 치료 후의 관리보다도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수족구에 딱 걸린 친구 옆에 있으면 얘하고 이제 접촉을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수족구를 다 낫고 다시 등원을 한 친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전염력이 강한 시기는 지났지만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평소에 양치 잘 시키고 손발 잘 시키고 꼭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는 꼭 손발 씻고 이런 어떤 개인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네. 그 선생님들도 한 명 한 명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그런 거를 좀 본인이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족구병은 무엇보다 예방할 때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천플러스 아이미코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정익 원장과 함께 수족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